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재판 지연과 압수수색 영장 문제 등 사법부 중립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가 불발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소위로 다시 넘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어획량이 대폭 감소한 오징어 생산 어업인들에게 최대 3천만 원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돌봄 국가 책임제 실현을 위한 초등 돌봄 공약을 내일 발표합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이태규 국민의힘 위원과 함께 교권 침해 피해를 당한 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총선을 4개월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혁신위의 깊어진 갈등을 어떤 형태로 지나야 할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계방송으로 조금 늦게 방송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달 반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첫날 열린 청문회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여당은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질문했고 야당은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예로 들며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대체로 자질 검증에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2014년 대법관 청문회에서 이미 논란이 적은 후보자로 검증이 된 후보자답게 도덕성이나 개인 신상에 대한 의혹 제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여야는 사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조 후보자의 계획과 철학을 확인하는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가 핵심 현안으로 꼽았던 사법부의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재판 지연이 그때 다르다. 이것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이다. 중요성이 있는 사건이 1심 결과까지 나오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이러한 결과가. 민주당은 경기도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무리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남발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임도지사 수사를 이유로 한 압수수색이라고 하는데 경기도청 입장에서 보면 14번째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해요. 검사에게 왜 이 영장을 청구했는지 물어보고 사전에 신문하고 알아보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압수수색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과거 대법관 시절 이력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후보자가 국정농단 시절 대법관을 지낸 만큼 당시 사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국민께 송구한 마음은 있지만 아직 재판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정부가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개각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이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오징어 생산 어업인들과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최대 3천만 원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여당 소식을 문그린 기자가 전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2기 내각에 기대감을 드러낸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여성과 학자, 전문가가 대거 포함돼 정쟁의 여지가 없다며 야당의 무리한 의혹 제기와 인신공격은 국민의 실망만 더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기 내각은 야당에 대해 발목 잡기만을 위한 대정부 공세를 멈추고 건설적인 토론과 협상을 통해 민생을 함께 챙겨나가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기도 합니다.
앞서 민주당이 총선 출마자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한 도주 개각이라고 비판한 걸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국회 토론회를 열어 오징어 생산어업인들의 고충을 들은 여당은 오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정은 기후변화와 수온 상승, 그리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등으로 오징어 어획량이 평년 대비 절반 넘게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입보다 유류비와 인건비 등 지출이 더 커지자 출항을 포기하는 어업인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인당 최대 3천만 원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어업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어업 구조를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매년 40에서 50척 이상을 감척하는 것을 추진하고 ODA와 연계하여 해외 어장 개척 및 진출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영입인재 1호로 지명된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당의 변화를 위해 여당의 험지로 꼽히는 경기 수원으로 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문그린입니다. 민주당이 돌봄 학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온 동네 초등 돌봄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의 정치감사 논란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조사를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야당 소식은 한규미 기자가 전합니다. 민주당이 원내대책회의에서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 내일 온 동네 초등돌봄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총선 1호 공약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이어 이계호 정책위의장이 제시한 총선 2호 공약입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추진한 교육 돌봄 사업인 늘봄학교에 대해 올 상반기 시범 운영했지만 이용자는 0.5%에 불과했다며 전국 확대 시행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담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마는 정작 국고보조는 단 1원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교육청의 특별교부금 그리고 자체 예산만으로 해결하라 이렇게 강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온 동네 초등돌봄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정치감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는 감사원의 편향적인 보복감사를 지적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무차별적으로 벌이는 표적감사와 정치감사는 중대한 권력남용이라며 공수처 수사 의뢰를 5번이나 거부한 유병우 감사원 사무총장을 비판했습니다. 유병우 사무총장은 공수처의 소환 요구를 5번이나 거부했습니다. 더불어 12월에 출석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로 사법체계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특권과 오만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6월 감사원의 정치감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요구서는 계류 상태입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 사기 특별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보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 심사가 재개됐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상임위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2년 한시 입법으로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정부가 전세 사기 유형과 피해 규모 등을 국회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부대 의견이 달려 있습니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위에 보고하는 첫 자리, 원희룡 장관은 전세 사기는 주거 사다리를 파괴하는 민생 범죄라고 규정하며 정부가 임차인들의 불안을 끊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추가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지원 사각지대 등에 대한 보완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개인 회생 때문에 취업에 지장을 겪는 등 2차 피해가 입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장관님, 금융위,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논의해서 금융, 세금 등과 관련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선 면제권이 규정돼 있지만 그것도 현실적이지 못해요, 사실은. 그것마저도 지금 보장을 못 받고 이런 구조를 우리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야당을 중심으로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 방안도 거듭 제기됐지만 원희룡 장관은 선을 그었습니다.
보증금의 절반을 돌려준다고 하면 1조 9,500입니다. 그러니까 2조면은 3만 명 피해자가 싹 다 구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허그가 70% 수준으로 이거를 환가를 하면은 20%만큼 정부가 수익이 납니다. 제안하시는 뭐 마음이나 아이디어는 저희들이 뭐 충분히 고민할 지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을 소위로 회부해 논의를 이어갑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앞서 지난 7월 안건조정위원회의에서 90일 동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열리는 여야 2+2 협의체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도 다룰 것으로 보여 여야 지도부 차원의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장장현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 중인 예산안 전국 속 주목받는 국회의장 발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완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어제였죠.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 예산안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네. 이 법정 시한이었던 이 일을 넘긴 건데요. 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국회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이 김진표 국회의장은 어제 오후 입장문에서 이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 회기 안에는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이 여야 이견으로 예산안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그동안 여야 간 합의 또 중재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김 의장은 여야에게 정쟁을 잠시 멈춘 뒤 이 예산안 심사에만 집중해달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일체의 정쟁을 멈추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선거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주기를 양당에 주문했습니다. 네,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9일까지죠, 정기국회가? 네, 그렇습니다. 이번 토요일까지 그럼 처리하겠다 그런 다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안에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게 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입장입니다.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한편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에 대한 이제 반응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한데 민주당과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예산안을 빼고도 여러 그 이슈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특히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당이자 야당인 민주당의 반응이 사실 가장 중요하겠죠. 네. 이 오늘 오전에도 김진표 의장이 이 여야 원내대표를 모아놓고 이 예산안을 위해서 빨리 좀 협의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요. 이 홍익표 원내대표는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이 소통 중에 있지만 예결위 간사들하고 수석들하고 협의 중이니까 일단 좀 기다려달라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견이 크게 있어서 그 큰 이견에 대한 부분을 정부 여당이 어떻게 풀어주느냐에 달려있다라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릴레이 극한 정쟁을 유도하고 계획하는 사이에 내년도 민생이 달려있는 예산안이 필요 중이라면서 민주당이 말로는 정기국회 기간 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다수 의석으로 정부와 여당을 겁박하고 있다라고 맞섰습니다. 물론 여야 모두 이 국회의장의 요구사항이기도 하고요. 정기국회 내에서는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예산안을 제외하고도 이 쌍특검법 등 다양한 이슈가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지라 이 김진표 의장이 요청한 것처럼 이번 주 안에 예산안과 선거법 등을 놓고 여야가 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또 그 인사청문회가 이제 하나 있었죠.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비교적 좀 조용했다는 평가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청문회를 예측할 수 있는 사실 지표가 뭐냐면 오늘 오전에 나왔던 이 조간신문 1면에 어떤 내용들이 실렸는지를 보면 되는데요. 네. 오늘 주요 진보 매체의 1면에는 이 조희대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된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청문회에서도 민주당은 굵직한 의혹 제기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여야가 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묻는 질의의 방향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여당인 국민의힘은 조국, 최강욱, 윤미향 등
이 야권 인사들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면서 사법부의 정치 편향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이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 전날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사실을 문제 삼으면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에서는 민주당이 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어서 또다시 이 사법부 수장의 임명을 반대할 경우에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특히 조희대 후보자의 경우 대법관을 역임을 한 후에 대학으로 가서 후학 양성을 하면서 금전적인 수익을 쫓지 않았던 점 등 이 결격 사유를 사전에 차단했기 때문에 큰 결격 사유가 없다라는 평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여야 간의 2+2 협의체인 것 같은데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위원장을 야당이 이제 교체를 요구를 했고 여당이 또 이제 수용을 했고 어떻게 조금씩 서로가 그 양보를 하고 있는 그런 밑그림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9일까지가 정기국회 마지막이기 때문에요. 네. 이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에서 반발을 하자 국민의힘이 기존 이 김도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이 인사청문회 특별위원장을 이 조영 의원으로 교체하기도 했죠. 이 국민의힘은 이를 놓고 이 사법부 수장 공백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이 야당의 요구를 대승적으로 수용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는 어제부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여야 정책위 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가 꾸려진 점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야가 지금 우선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안, 또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나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힘을 주고 있고요. 민주당은 은행의 책임을 넓게 잡는 은행법, 또 지역 화폐 발행을 지원하는 지역사랑 상품권법, 또 지원 확대를 주로 하는 이 소상공인 3법 등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안에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예산과 이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또 새만금 사업 예산, 권력기관의 이 특수활동비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일까지는 여야가 밖으로 내는 목소리와는 별개로 이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요구사항인 이 법제사법위원회 정상화를 위해서 국민의힘도 응하면서 오늘과 7일 이 법사위도 열렸는데요. 이 여야 정쟁에 민생법도 밀렸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가 협치를 위해서 이번 주에 어디까지 서로를 위해 양보를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꽉 막혔던 것들도 또 한꺼번에 또 이게 소통으로 인해서 이렇게 협치로 또 갈 수 있고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정치적 대타협이기 때문에 오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 9일까지 예산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슈픽은 서원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이 사이버 안보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이동 정책위 의장은 북한 해킹 조직이 국내 방산업체 등 수십 곳을 공격해 기술 자료를 빼갔지만 업체 대부분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는 우리의 낮은 사이버 안보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사이버 안보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송부한 선거구 조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 안이라면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영배 의원은 브리핑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강남구는 합구하지 않고 전라북도는 한석 줄이는 등 행정구역 내 인구수 대비 선거구 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획정위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서울 노원과 부산 남구, 경기 부천, 안산, 전북, 전남 등 6곳에선 선거구가 한 곳씩 줄어들고 부산 북구와 인천 서구, 경기 평택, 하남, 화성, 전남 등에선 한 곳씩 늘어납니다. 정의당의 진보당과 노동당, 녹색당, 지점민주지역당 연합 등의 선거연합 신당 합류를 거듭 제안했습니다.
김준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역주행을 감행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과 지역 소멸,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제3의 정치 세력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오는 14일까지 답변을 받고 추후 연합 구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 대한결핵협회에 성금을 전달하고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김 의장은 기부액을 늘리기 위해선 기부금 사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의장은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술인의 날에 참석해 미술계를 비롯한 문화예술 전반의 발전과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12월 5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최후 통첩 묵살입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당 주류의 총선 불출마나 험지 출마 안건에 대해 어제까지 답을 달라던 국민의힘 혁신위의 이른바 최후 통첩에도 끝내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어제 최고위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정식 안건에도 상정되지 않았는데요. 혁신위가 지금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혁신위가 요구하는 것이 선인 양 강조하면 결국은 여기서 어떤 혁신위 요구에 응하는 사람들은 혁신위 강요에 저는 과속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위는 안건 상정이 불발된 친윤 인사들의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혁신안을 오는 7일 최고위에 올려달라고 다시 요청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혁신위의 향후 행보를 두고 조기 해산과 비대위 구성 요구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세력으로부터 혁신위가 일종의 음습한 권력 싸움 내지는 권력 투쟁의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점은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비대위 언급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는데요.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혁신위의 의도를 의심하는 듯한 발언까지 나온 겁니다. 지도부가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특정 대상에게 불출마를 권고하는 혁신안을 최고위에서 의결하면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의중은 과연 어떨까요? 김기현 대표 체제 또 우리 인요한 혁신위원장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한 길로 가고 그것이 혁신위를 출발한 목적을 달성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대통령께서도 그걸 바라실 겁니다. 지금 버티는 김기현 지도부보다는 밀어붙이는 인요한 혁신위의 혁신이 성공하는 게 국민의 뜻일 거다. 그런 측면도 강하다고 봅니다. 이처럼 강승규 대통령실 전 시민사회수석이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갈등을 지켜보는 윤심을 간접적으로 밝혀서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갈등의 정점에 다다른 대립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더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연동형 유지입니다. 국회 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오늘 선거제 개편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병립형 회기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민주당을 향해서 도대체 입장이 뭐냐면서 압박을 했고요. 민주당 측은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앞서 어제 국회에선 손학규 동아시아 미래재단 상임고문이 기자회견을 열고 병립형 회기는 큰 후퇴라면서 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여야당 모두 특히 이재명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질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입법에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나라가 어려운 이때 우리는 선국후당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최근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대표를 향해서 대선 당시 공약한 총선용 위성정당 방지와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지킬 것을 촉구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되느냐.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대선 때 우리가 정치개혁한다고 한 약속 다 지키면 삼선 연임 금지까지 했는데 그거 다 지킬 겁니까? 당당하게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사과하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이 수차례 약속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방지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나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요. 이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 가능성과 총선 출마설을 두고 자신이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마음이라면서 재차 총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조국 신당 만들어요. 윤석열 정권에 제가 아부하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침묵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선거제가 현행대로 갈 경우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이 쉬워지는 만큼 조국 전 장관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이 주도하는 신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 12일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전 과연 여야가 선거법 합의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량이었습니다. 네, 오는 12일 내년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노리는 신당 추진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서 송영길 전 대표 등이 그 주인공인데요. 선거제 방식을 놓고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 상황 등 정치권 현안을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송영길 전 대표 등이 주도하는 신당 창당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이 와중에 선거제 방식에 대한 결정을 민주당이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방지를 수차례 약속한 바가 있는데 결국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거제 결단을 내릴지 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비례선거구제를 민주당 의지대로만 이룰 수 있다면 민주당이 가장 공감하는 것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입니다. 그나마 이 제도가 지금의 지역별 일당 독식을 좀 막고 또 지역구도 해소에도 그나마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요. 네. 또 소수정당의 다양성을 포함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안은 국민의힘이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은 협의가 아니고 합의로 결정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 합의가 안 되고 현행대로 간다면 또 민주당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의 소수정당의 다양성이 구현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신당이나 송영길 신당 이런 다양한 지금 위성정당이 줄줄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이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아예 위성정당을 만들고 공언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이 특별히 늘어나기 힘든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안타깝게도 연동형 비례가 추구하는 가치가 구현되지 않을 것 같고요. 민주당은 더 논의해야겠지만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지역구도 완화에 도움이 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중명부제 이런 것들을 대안으로 제기하는 분들이 당내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국민의힘과도 협의점을 잘 만들어 나가야 하는 과정에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이낙연 전 대표의 출당 청원이 올라오면서 이 부분이 또 논란인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당에서 몰아내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 전 대표의 행보와 관련해서 그 민주당의 당내 반응과 입장 어떻습니까? 이낙연 대표께서 조금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이 아니라 이제 그런 의견을 가진 당원들의 뜻이라고 보면 좋겠고요. 그냥 당이라고 하면 마치 당 지도부의 뜻이거나 대다수 압도적 당원의 뜻으로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원이 당대표를 상대로 징계를 청원하기도 하는 민주정당입니다. 그래서 당원의 비판에 너무 예민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오늘에 이어서 이제 내일까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사법수장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지 국회 통과 여부가 이제 관심사입니다.
그동안 내렸던 보수적 판결, 그리고 여당 소속인 최재형 의원에 대한 정치 후원금 지원 논란, 그리고 이제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논란 등의 쟁점이었는데 오늘 청문회 첫날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내일 청문회에서 꼭 이것만큼은 다뤄져야 될 것 같다. 그런 쟁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 최근에 이제 두 가지 이사를 보고 윤석열 정권의 코드 이사가 지나치게 좀 일방적으로 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통위원장 물망에 오른 분과 그리고 지금 이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대법원장 후보 조희대 대법관인데요. 아무리 방송 장악을 간절히 원한다고 해도 검사 출신을 방통위원장 시키면 안 되는 건 최소한의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국민권익위원장 맡은 지 5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고요. 또 아무리 사법부를 장악하고 싶더라도 사법부 수장을 코드 이사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희태 후보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에 관련되어 있고 대법원장 임기 문제로 인해서 오늘 쟁점이 되기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대법원장을 또 지명하기 위한 꼼수 의혹이 분명히 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에 내려졌던 어떤 보수적 판결 이런 문제들이 저는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것을 누가 어떻게 보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이런 이 임기와 관련한 꼼수 의혹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일 다뤄줘야 될 그런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은숙 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으니까 시간을 좀 주시고 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좀 지켜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혁신위의 핵심 요구에 침묵하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 지도부에서는 혁신위를 향한 날선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현안과 최근 발의하신 법안에 대한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말이고 또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총선을 4개월 남짓 앞두고 있던 시점이라 요즘 정치 지역이 정말 역동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 생물이다라는 걸 이제 실감을 하고 있는 요즘 연말인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좀 현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혁신위 최후 통첩에 이제 응답하지 않았고 신경전이 좀 고조되는 이제 분위기인데요. 혁신위가 의결한 지도부의 불출마, 험지 출마 안건, 이른바 이제 희생 안건으로 이제 불리고 있는데 최고위에 이게 이제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또 혁신안 보고 여부를 놓고도 지도부와 혁신위 간의 의견이 이제 갈렸는데요. 지도부와 혁신위의 갈등 좀 앞으로 좀 어떻게 봉합이 되고 마무리가 돼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혁신위는 이제 국민의힘이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당의 어떤 변화의 의지, 노력을 보여주려고 당이 이제 스스로 설치한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혁신위에서 제안한 내용에 일단 그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혁신이 어떤 그 노력 자체는 저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을 얼마나 조화롭게 이것을 소화해내고 당에 안착시켜 주느냐, 이것이 이제 당에 주어진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혁신위의 제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되 조금 강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있고, 그럼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절충해서 그러면 혁신위와 지도부가 충돌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상호 상생하는 이런 관계로 이걸 풀어내야 될 리더십과 정치력이 지금 국민의힘에 요구되고 있고 저는 거기에 그런 노력에 저는 과정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순조롭게 조화롭게 풀어내지 못하고 이게 거칠게 충돌한다면 저는 이제 국민들께서 결국 뭐 아마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혁신위의 제안들을 반드시 100% 그냥 받지 않으면 우리는 못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 이것이 이제 최고위에서도 필요하다면 논의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혁신위가 제안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선적으로 사실 이제 화합, 통합 부분이 저는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준석 전 대표를 포함해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갈라져 있는데 네. 이 여당이 갈라져 있는 부분 하나를 모아서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긍정적으로 그 일하는 모습들을 먼저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뭐 중진들 문제, 윤핵관 문제 이런 부분은 이제 혁신위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당이라면 그건 이제 야당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이게 통상적으로 선거철이 오게 되면 국민들한테 변화와 혁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부분 개혁 공천 방향을 잡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이제 법률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중대한 흠결 사항이나 귀책 사유가 있다면 공천에서 제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걸러지고 네. 또 그것을 통해서 당의 어떤 혁신 의지를 보여주려는 이런 노력들이 매번 총선 때마다 있어 왔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지도부와 혁신이가 충돌하지 않으면서 또 혁신의 의견을 이렇게 조화롭게 소화시켜내는 그런 정치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도부와 혁신이가 얼마든지 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데 오늘부터 이틀 동안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그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그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그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지 2달 만인데요. 조 후보자의 그 강한 보수적인 색채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던 그런 판결들 그리고 정년에 따른 임기 제한 문제 이런 것들이 주요 쟁점인데 언제쯤 이 공백 사태가 좀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좀 전망을 해본다면요? 저는 이 청문회가 내일 네. 내일 아마 끝나게 되면 이제 그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하고 이제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뭐 지체시킬 어떤 이유도 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이 대법원장 후보자가 네. 어떤 도덕적 결함이 없다면 저는 민주당이 더 이상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과거의 어떤 판결의 내용이 우리의 관점이나 가치와 다르다고 해서 그걸 반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대법원장 후보자가 보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보수에 기반한데 상당히 중도 실용적인 유연성을 갖고 있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네. 또 성인지 감수성이 지금 시대와 조금 차이가 있다면 그걸 얼마든지 스스로 보완해 가실 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년 문제 때문에 이제 한 3년 반밖에 못 하는데 저는 그 3년 반 동안 이분이 과거에 이제 6년 동안 대법관을 지냈기 때문에 네. 그 조직 운영이나 조직의 안정성을 훼손하거나 이런 염려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야당도 이제는 대법원장 사법부를 안정시켜야 되고 또 사법부의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과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해 나갈 수 있도록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야 된다. 지난번처럼 또 뭐 부결시키고 이 다수의 힘으로 가지고 그래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그래서 과거의 기존의 관성들 본인들한테 유리한 대법원장이 나올 때까지 이걸 계속해서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오늘 그 첫날은 비교적 좀 차분하고 조용했다는 이제 평가인데 어쨌든 이틀간의 청문회가 끝나고 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돼서 사법부 공백이 좀 이제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달 발의하신 법안을 좀 살펴볼 텐데요. 교사와 교육 활동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교원지휘법 일부 개정안을 이제 대표 발의하셨는데 이 목적이 무너진 교권을 이제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고 관련한 꾸준한 입법 활동을 지금 해 오셨습니다. 이번 그 법안 교원지휘법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고 또 법안을 발의하신 또 계기도 같이 들어볼까요? 근데 지난번에 서희초등학교 선생님 사건 이후에 네.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제 교권보호 4법을 9월달에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또 제가 낸 그 아동학대 처벌 방지 특례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4+1 교권보호법이 통과가 됐는데 다시 저희가 좀 찬찬히 좀 따져 보니까 이 교권을 보호한 부분에서 조금 보완할 부분이 더 생겨서 다시 추가로 이제 개정안을 내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교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에 이걸 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학교장에 국한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장이 만약에 이 그 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는 것을 이렇게 기피하거나 네. 지연시킬 경우에는 이게 해법이 없는 상태에서 그 피해를 입은 선생님은 계속해서 그 교권 침해 상황에 노출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해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학교장이 어떤 신고 기관으로부터 교권 침해 사실을 알거나 본인이 직접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했을 경우에 그때는 이 신고한 사람의 피해 교원이 직접 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서 이거를 열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교권 보호를 조금 더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네, 이렇게 그 일부 학교장들이 진실을 좀 가리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궁금하고 또 이렇게 학교장이 사건을 은폐나 축소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뭐 대부분의 교장 선생님들께서 교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은 나서고 있다. 예,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저번에 개정안을 통해서 이제 그 학교에 설치됐던 교권보호위원회를 그 교육지원청 단위로 옮겨놨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으면 이제 지역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냥 학부모도 알고 지역에 다 서로 다 아는 관계인데 거기에서 이제 학생을 징계한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 이제 그 인간적인 관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그걸 좀 꺼리는 부분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학교의 대외 이미지나 이런 걸 따져볼 경우에 이걸 좀 그것까지 열지 않고 그냥 그 전에 좀 어떻게 좀 정리해봤으면 하는 이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그 교권 침해로 이어지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교권 그런 것을 안 열었으니까 통계에 잡힐 리가 없잖아요. 아예. 그래서 이제 제가 교육부에서 좀 알아보니까 그런 것을 한 번도 이렇게 조사하거나 이렇게 통계로 잡힌 적이 없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일선에 계신 선생님이나 또 이제 교사 노조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해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안 열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실질적으로 선생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욕을 하고 또 쉬는 시간이나 뭐 수업 시간에 그냥 막 대들고 이래도 그래서 이건 교권 침해이기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잘못하면 아동학대로 몰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슬슬 피하거나 또 우리 학교는 한 번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연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꾸 기피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때는 선생님들이 계속 그러다 이제 포기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이제 개정안을 통해서 완전히 고쳐 나가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의 교장 선생님들께서 조금 교육적으로 해결한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고 그 전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선생님들의 교권 침해를 방치하는 이런 안 좋은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개정안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교권보호위원회 이전에 이제 그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 이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고 이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학부모님들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가 중요하니까 소중하니까 그러면 남의 아이도 소중하고요. 또 만약에 학교에서 문제가 있었을 적에는 좀 선생님의 입장에서 선생님을 좀 믿고 맡겨주면 그것이 훨씬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요즘 뭐 아이들이 이제 워낙 귀하다 보니까 다 금쪽이로 키우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금쪽이로 잘못 키우면 진짜 반쪽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한 번쯤은 이 교육 현장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갈 것인가 그런 쪽에서 학생의 태도와 자세, 선생님의 또 태도와 자세, 학부모님의 태도와 자세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 같이 생각해봐서 함께 그 학교를 좀 만들어가는 공동체,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교권보호위원회를 막는 그런 학교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움직임도 있고 어쨌든 이제 학교장도 기본적인 또 교권은 보호가 돼야 되는 뭐 그런 또 입장에 있는 그런 지위인데요. 그래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학교에 설치돼 있던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처로 옮겨서 그런 이제 그 지역사회에서 갖는 부담, 그 학교장이 갖는 부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없앤 겁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교권 침해에 대한 대응이 전하고 좀 달라지게 좀 강해졌다 이런 느낌을 주는 사례가 있었는데 뭐냐면 전교 부회장에 당선이 됐다가 선거 규정을 어겨서 취소가 된 그런 자녀의 학부모가 학교가 마비될 정도로 강하게 어필을 했고 이제 민원을 넣었다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뭔가 이제 좀 분위기가 전과는 좀 달라진 것 같은 그런 게 이제 감지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교권 보호를 위한
좀 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는 여전히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떤 점들이 보완이 돼야 될까요? 저는 일단 지난번에 국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교권보호 4법,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아동학대 처벌 특례 방지법 이 부분만 잘 집행이 된다면 저는 학교 현장에 많은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학부모님께서 이제 좀 특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말 과도하게 민원을 제기하신 거예요. 고소고발, 행정심판, 그 민원 또 뭐 여러 가지 뭐 정보 공개 청구 뭐 이래가지고 학교를 너무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별난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학교가 아무 일도 못하고 거기에 그냥 대응하느라고 모든 걸 소진해 버리거든요. 그 학교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민원에 대응하느라고 이제 힘을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교육청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좀 방어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이고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교권보호 법안을 만들 적에도 이 교사의 교육 활동을 존중해야 될 의무를 학부모가 그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민원으로 정말 이 교육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과태료까지 매길 수 있는 그런 조항까지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 좀 정착이 되다 보면 과거와 지난 정권에서 사실 많은 어떤 교권 침해들이 사실 제대로 해결이 안 됐는데 이제는 조금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치를 갖고 있는 거고 또 이것이 현장에서 잘 작동이 안 된다면 그 이유를 찾아서 또 추가로 더 보완해 나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의원님 고향이 양평이시잖아요. 네. 양평에 좀 남다른 애정과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달 20일 여주 양평에 총선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총선을 4개월 앞두고 바쁜 나날 보내고 계실 텐데 앞으로의 포부와 또 계획을 저희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양평에 대한 좀 이야기도 해주시죠. 그 양평은 뭐 이제 제가 유년기하고 청소년기를 보낸 제 고향이고요. 또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께서도 양평 선산에 이제 묻혀 계시고 또 여주는 이제 외가댁입니다. 그래서 남다른 이제 그 출마 준비를 하니까 남다른 감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만큼 또 제가 여주 양평의 발전을 위해서 좀 제대로 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각오를 이제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국회의원 사무소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여기 지금 정기국회 일정이니까 여의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당 일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서는 이태규 이름은 들어봤는데 양평 출신인 줄도 몰랐다. 그러니까 한번 내려와서 얼굴을 좀 보여달라.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제대로 조금 부응을 못해서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그래도 이제 틈틈이 주말에 내려가서 주민분들을 뵐 적에는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중앙에서 일을 해본 사람이 내려와서 좀 지역의 현안 문제, 이제 양평 여주가 굉장히 중첩 규제 지역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줬으면 좋고 풀지 못했다면 여기에 또 다른 보상 체계를 좀 강화시키는 이런 좀 중요한 정책적인 부분들을 와서 좀 일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와서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중첩 규제에서 어떤 애로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조사해 가면서 이거를 이제 중앙정부하고 좀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환경은 지킬 것은 지키면서 그러면서도 주민의 편익도 지켜내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지역 주민들하고 좀 상의드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중앙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 그 지역에 와서 현안들을 많이 좀 규제를 포함해서 일들을 많이 해달라 그런 이제 목소리라는 거죠. 그런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태규 의원님이신가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이제 만나 뵈면 굉장히 이제 호의적으로 대해 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교권 침해 피해를 입은 교사를 보호할 방안과 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